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증시각도기 곽상준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신 거예요. 여러분이 투자하신 시간과 가치가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 우리끼리 비밀입니다. 이거 딴 데 가서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강의하는 사람 거의 아마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실전을 해본 사람만 아는 얘기예요. With you, the sun is shining 24/7. Cause when we're together, it feels like we're in heaven. If it will get dark, you'll be my million stars. I know I can lean on you. 안녕하십니까, 권순장의 브릿지 권순장입니다. 최근에 주식이 한 7거래일, 8거래일 연속 계속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각도기님께 도대체 왜 이러는지, 미국은 저렇게 사상 최고 사채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도대체 왜 이러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그냥 전반적으로 쭉 각도기님께서 생각하시고 있는 바를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 시장? 1년에 꼭 2번에서 3번, 많게는 뭐 4-5번도 있긴 한데 크게 빠집니다. 작년에도 그 좋은 장에서 3월 이후에 그 좋은 장에서 한 2-번 정도 크게 휘청했죠. 10월 달인가에도 한번 휘청을 했고 8월 달도 아마 별로 안 좋았던 것 같고, 근데 한 번 하면 쭉 빠진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런 그 연례 행사 중에 하나, 첫 번째. 그 다음에 왜 이번 이런 연례 행사가 나왔냐 보면,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혔다라고 표현을 해야 할까요? 믿음을 너무너무 많이 줬는데 약간 배신당한 느낌? 반도체? 네. 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지금 금융 제도권, 증권 전반이 이제 아마 또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고를 외쳤거든요. 고를 외쳤는데, 그래서 따라 샀는데, 사실은 작년에 고를 외쳐서 8만 원이 갔으면 이거는 좀 많이 갖다 쉬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사인을 많이 줬어야 되는데, 이런 사인 없이 계속 고를 외쳤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양쪽 모두에서의 배신감이죠. 주가가 못 갔다는 거에 배신감, 그리고 왜 너희는 이렇게밖에 가이드를 못했어 하는 배신감이 같이 있을 거고요. 예, 저를 예를 들면 제가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하기 전부터 주주거든요. 네. 굉장히 오래 들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플러스의 영역입니다. 네네. 근데 최근에 계속 내리니까 이걸 팔았어야 됐나? 라는 생각을 그냥 얼핏, 물론 저는 계속 가지고 갈 생각이고 최근에도 뭐 조금이지만 매수는 했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드니까 최근에 주식을 하셨고 뭐 삼성 반도체 주식을 사셨던 분들은 충분히 회의감이나 그렇죠. 이런 것들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 믿었던 거에 대한 반작용이 더 크게 나왔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외국인들도 그런 것 같아요. 외국인들도 자기네들도 되게 좋게 봤는데 이거 꺾여? 하니까 이제 좀 당황을 하면서 물량을 쏟아내는 흐름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 한국 시장 전체 볼륨이 너무 커지고 있어요. 너무 빠른 속도로. 그래서 이 부분 물타기가 된 거죠. 이 물타기 된 것도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물타기를 하면 IPO가 그렇죠. 많았다. IPO가 너무 많았어요. 지금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등등 해서 이 정도면 제 평생 역사상 가장 많은 IPO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거기다가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내년엔 또 SK 에너지 뭐 이런 게 또 들어올 거잖아요. 이거는 진짜 역대급인데 지수가 낮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시장 참여자들, 그 기업 입장에서 야, 이때 돈 땡겨야 되는 생각을 강하게 갖는 그런 국면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어쨌든 이런 물타기 등등이 함께 합쳐지면서 시장에 패닉이 왔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마치 분위기가 8월달 들어오면서 드디어 올 게 왔다, 이제 하락이 시작이다, 이렇게 여기시잖아요. 네. 잘 관찰하십시오.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게 변하는 이 웃기는 상황들을. 그러나 여러모로 봐서 저희들 입장에서 이거를 뭐 고점 징후가 나타나서 이제 하락이 시작했다라고 보기에는 여러 가지 안 맞아요. 어떤 부분이 안 맞나? 첫 번째, 미국은 사상 최고, 고점 논란은 있으나 사상 최고치예요. 그런데 그 사상 최고치가 어떻게 가냐면 사실 그 뒷면에는 실적이 있어요. 실적 없이 간 게 아니고 실적을 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상 최고치, 그 다음 또 하나, 금리 인상은 아예 얘기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테이퍼링이 시작된 이후 약 1년 가까이 뒤에
금리 인상의 얘기가 나오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금리가 인상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기존의 금리가 높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융은 여전히 완화적인 상황이고 만약에 뭐 막말로 미국이 꺾이면서 전 세계 한 번 더 요동을 치면 연준은 완화적인 스탠스를 더 유지하든가 더 완화적으로도 움직일 가능성도 여전히 있는 상황이거든요. 미국 혼자만 잘 나가게 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말씀이죠. 아니 그게 아니고 문제가 생기면 더 완화적으로 해서 문제를 안 일으키게 해서 그냥 끌고 갈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제가 여쭤보는 거는 예를 들면 미국은 괜찮은데 다른 네. 신흥국이 나쁘다 함은 다른 신흥국의 상태도 봐가면서 뭐 테이퍼링을 하던 뭐 금리를 올리던 그렇게 할 거 아니면 뭐 다른 나라는 모르겠고 네. 나만 잘 살면 돼 이렇게 하고 할까 이런 네. 것들이 이제 걱정인 거죠. 거기에 대한 얘기는 없었는데 피드백 오는 거는 항상 관심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그게 자기네한테 안 좋으면 여기서 되먹임이 우리한테 오면 우리는 괜찮은데 쟤네가 떨어져서 예를 들어 요즘에 중국이 안 좋으면 미국도 같이 안 좋잖아요.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전혀 고려 안 하지는 않을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얘기는 안 하지만 국제금융질서 옛날에도 한번 문제가 생겼을 때 국제금융의 상황들을 보고 뭐 이런 얘기들을 옛날에도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뭐 고려는 할 것이지만 그렇고 한국 시장 입장에서도 봐도 지금 제일 궁금한 게 저는 내년도 한국의 기업 이익 이게 어느 정도 규모가 될 것이냐가 지금 제일 궁금하거든요. 지금 네. 180조. 예, 180조 돌파하고 지금 190조를 향해 가고 있어요. 야, 이거 뭐 조 단위가 막 계속 바뀐다 맞죠? 아니 올해 초에 100조도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정도니까 어마무시한 거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코스피 기준이니까 코스피 기준으로 2,400조가 안 되거든요. 2,300조니까 2,300조에서 지금 180조로 이렇게 나눠 보면. 비싸지 않아요 가격이. 그래서 저는 올해는 그렇고 올해는 다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올해 한 해만 좋았다가 내년에 꺾일 건데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내년에 어떨까. 근데 지금 현재까지의 전망은 내년에도 기업이 이 정도 될 거라고 봐요. 내년도 올해와 비슷할 거다. 예, 올해도 비슷하거나 조금 많다. 지금 이렇게 보는데 만약에 그러면 진짜 4,000%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내년 돼갖고 그럼 내후년에는 안 될 것 같지 않아 이러면서 또 안 가는 건 아닐까요? 일단은 올해 주저주저 했기 때문에 내년도 1분기 실적 나오면 한번 쫙 당길 겁니다. 실적이 그렇게, 전망이, 이거 연간 베이스로 이거 맞아 하면 일단 당겨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건 한 3분기쯤, 지금 내년 이맘때쯤 고민을 시작하겠죠. 그러면서 꺾을 수 있죠. 그러니까 내년도 후반기는 여러모로 꺾일 요인들이 몇 가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기업 실적이 어떻게 될 거냐와 그 다음에 이제 곧 다가올 금리 인상, 이것들을 감안하면서 주가는 많이 오르고 이러면 좀 상당히 쉬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줄 수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하고 다른 점은 분명히 저금리 상태가 해소되지는 않을 겁니다. 즉 많은 분들이 지금이 뭐가 저금리야 이러는데 3% 이하면 저금리예요. 3% 이하면 저금리. 아니 누구한테 이렇게 나한테 친구가 나한테 돈 꿔는데 야 1억만 꿔줘 300만 원씩 줄게 1년에. 돈 꿔주실 분이 몇 명이나 되시겠습니까? 차라리 안 받고 꿔주는 건 가능하지. 투자 생각으로. 근데 3% 받고 돈을 꿔줘? 4% 받고 돈을 꿔줘? 저금리예요. 제가 보기에는. 하긴 뭐 제가 처음에 장사 시작했을 때 뭐 신용으로 한 7% 받으면 와 신용 대박이다. 신용 엄청 좋다. 엄청 좋다 이렇게 네, 했는데 네. 요즘은 7% 받으면 이렇게 쳐다보죠. 신용불량자야? 네.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이 저금리에 의한 머니무브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머니무브 측면이 내년도에 과연 어떻게 되는지가 머니무브의 진카냐 아니냐. 여기서 말한 머니무브는 부동산에서부터 넘어온 자금들이 있거든요. 이 흐름들이 분명히 있어요. 지금 저는 현장에서 계속 만나고 있고 그래서 이 머니무브가 내년까지 이어지면 한국의 주식시장은 이미 한 단계 레벨업을 하긴 했습니다만 2,000대에서 드디어 3,000대로 레벨업을 했습니다만 여기서 한 번 더 레벨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 분위기가 워낙 험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게 얘기를 조금 드리는 거고요. 뭐 그렇다고 그게 절대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언제까지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하면서 계속 올릴 거라고 예상되는 그 시점까지는 시장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보시면 오히려 시장에서 좋은 결과 얻기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최근에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각도기님께서는 그냥 1년에 몇 번 올 수 있는 그런 조정이고 결국은 이게 마무리되고 나면 오를 가능성이 많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시장은 그렇죠. 시장은 그렇게 될 거고 근데 반도체 섹터는 시간이 조금 봐야 되겠죠. 전망이 바뀌는. 진짜 노센터장님은 뭐라 그러시던가요? 노센터장님 이미 이제 방송에 나가서
보시면 원칙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웃기는 게 뭐냐면 이번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좋게 봐요. 아 진짜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좋게 보고 대만을 비롯한 디램 익스체인지와 그쪽에서는 지금 고객사의 상황들을 보니까 이건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 상황이야. 근데 이게 되게 그 몇 년간 굉장히 정확했다는 거고, 그래서 거기서 나온 뉴스들을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보고 깜짝 놀라서 막 가격을 바꾸면서 적고 있는 거예요. 대만이 노트북 만들잖아요. 컴퓨터도 만들어요. 전 세계에서 노트북 컴퓨터를 제일 많이 만든 나라예요. 근데 서버용 컴퓨터도 만들어요. 그러니까 걔네한테 다 보이는 거예요. 수요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가 걔네들은 정확하게 알 수 예, 있는데.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딱 보니까 이거 떨어진다라고 하는데 아마 떨어질 확률은 있죠.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전처럼 4년 사이클로 움직이지 않아요. 지금 메모리가 훨씬 더 짧아졌어요. 주기가 거의 뭐 1년 단위 정도 수준으로 주기가 줄어들어서 지금 힘들어도 내년에는 힘들지 않을 거라는 거 충분히 예견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산업 자체가 확실히 커지는 시장은 맞다. 네, 맞아요. 네. 그건 그러니까 이 프로를 보시는 분들도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노근창 센터장님하고 한 번 만났을 때 그 다음부터 하기 시작한 얘기가 3분기부터 좋아질 거라고 하는데 이거 좀 미뤄야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대신에 하방은 단단하겠네요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방이 그렇게 밑으로 뻥뻥 뚫리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히려 어느 정도 이상 빠지면은 기회가 되는데 아마 분명히 이렇게 되게 심리적으로 보면 몇몇 사람들이 토해내는 상황. 그러니까 겁먹은 돈으로 주식을 산 사람들, 신용으로 주식을 지른 사람들은 토해내게 되면 그때 이제 걷어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비싸지 않은 가격에 걷어들여서 땡큐 뭐 이러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겠죠. 이게 주식이 뭐 누군가는 팔아야 누군가는 사는 네. 그런 시장이니까 제가 이렇게 뭐 방송 중간에는 너무 분위기가 이거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이 어두울 수 있으니까 제가 그 각도기님 카페가 있잖아요. 네. 우선주 7만 원 넘으면 제가 다음번 각도기님 코로나 끝나고 모일 때 제가 고기 쏘겠습니다 이렇게 공약을 했고 7만 원 넘어가서 제가 쏘겠습니다 이랬는데 그 7만 원이 깨졌더라고요. 네. 그래도 고기는 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꼭 전해드릴 테니까 소고기까지 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식이 많이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외국계 증권사의 리포트가 그렇게 시장에 큰 영향을 예전에도 미쳤습니까? 이번에 조금 더 특별하게 더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고요. 영향을 미치긴 미치죠. 근데 이번에 영향을 조금 더 많이 미친 것 같아요. 제가 삼성전자 제가 항상 말씀드린 주주니까 제가 주주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카톡방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그런 댓글들이 있어요. 저 외국계 X놈들 놈이라고 해버렸네요. 더 싸게 살려고 저런 매도 리포트를 내고 자기들이 싸게 담으려고 그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런 걸 보고는 저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런 글이 있으면 그냥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돈을 어떻게 그 주식시장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런 일종의 음모론이잖아요. 그런 음모론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자기한테. 실제로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거 해서 어쩔 건데 라는 거죠. 그래서 냉정하게 보시면 기업 이익에 따라 결국은 움직이는 건데 외국인들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한다? 저 잘 모르겠어요. 거기에 신경 쓰는 에너지를 차라리 이 회사 미래의 이익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보는데 더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너무 냉혈한의 얘기인가? 너무 재수없나? 삼성전자 주주 아니시면 그렇게 얘기하셔야 되고요. 아니, 농담이고, 제가 이제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시가총액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지금 주식이 내리는 가장 큰 이유가 반도체 주식들, 전자회사들의 주식들이 많이 내려서 그런 거다라고, 거기 가면 또 이런 내용도 있어요. 정치적인 거 다 빼고, 우리 재용이 형이 나왔으니 주식은 오를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또 무너진 게, 아까 이제 믿음이 무너진 것 중에 숨어 있는 것 중에 하나 그거죠. 여기 나왔으면 또 좋을 거다. 근데 사실은요, 냉정하게 얘기해 되게 웃기는 얘기인 게 그게, 아니 미국에 투자를 결정하는데 주가가 왜 올라야 돼요? 돈을 쓰겠다는 건데 돈을 썼어. 리턴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근데 2차 전지 회사들은 돈 쓴다니까 뭐요. 주식 막 오르잖아요. 그게 옛날 닷컴 때하고 똑같아요. 닷컴 때도 닷컴 버블 때 99년도 그때 어땠냐면 우리는 투자를 위해서 이번에 적자를 냅니다. 하면 주가가 올랐어요. 적자가 나면 주가가 오르고 흑자가 나면 주가가 떨어져. 말도 안 되는죠. 지금 보면 말도 안 되는데 그때 왜냐면 이게 그리고 이름을 닷컴으로 바꾸면 주가가 오르고 그러니까 뭔가를 투자하고 새로운 세상을 연다고 하면 그렇게 주가가 반응하는데 즉 꿈이 있을 때 주가가 제일 잘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게 현실대로 가면 전혀 달라진다는 거예요. 지금은 꿈이거든요. 이제 세상이 바뀌겠구나.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배수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정확히 모르니까. 우리 이제 조금 현실태가 되기 시작하는 바이오들이 멀티플이 빠지기 시작할 거거든요. 이미 조금 빠지기 시작하고. 네. 근데 옛날에 꿈이었을 땐 멀티플이 빵빵 터졌잖아요. 그렇죠. 뭐 계산이 안 되더라고요. 네, 네, 뭐 100배, 200배, 300배 끝도 없는 거잖아요. 이게 꿈을 꿀 때 근데 뭔가 될 듯한데 잘 모르겠어 이럴 때 주가 제일 잘 오르죠. 재용이 형이 나오는 거랑 별로 상관없다 맞죠? 그럼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참고로 냉정하게. 그분 나오셨는데 주식은 떨어지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떨어지는 것도 관계가 없고 올라가는 것도 관계가 없는 관계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제 물론 뭐 엄청나게 경영을 잘해. 엄청나게 경영이 귀재야. 그래서 진짜 없는 동안에 회사가 휘청거려. 결단도 못 하고. 근데 나왔어. 그거는 되게 호재일 수 있죠. 소문난 경영 귀재다 뭐 이런 게 그건 있어요. 뭐 앞으로 증명돼야 볼 분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이제 반도체 하방은 조금 막혀 있고 상방은 이제 내년쯤이나 네, 이렇게 돼서는 네. 오를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삼성전자에서 조금 있으면 배당을 줄 거예요. 네, 네. 그 배당 갖고 삼전을 좀 더 살까요? 근데 저는 그래요. 저는 그 삼성전자에 대해서 너무 냉정하게 말씀드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주주가 아니잖아요. 삼성전자. 물론 이제 주식을 갖고 오신 고객들 좀 있어서 그걸 좀 들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2배 올라? 그럼 오케이 콜 사. 2배 안 올라? 그럼 뭐 다른 거 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다른 거 뭐 사지? 아니 2배 오를 거 많잖아요. 지금 2배 오를 거 많으니까. 이거 보시는 분들 되게 화내십니다. 가르쳐 주시라면서 많다 그러면 근데 시계열이 좀 다른데요. 한 3년 시계열 놓고 보면 몇 가지 이제 전제 조건이 있긴 한데 금융주 중에서 2배 이상 오를 거 꽤 있고 꽤 보이고요. 금융은 여기서는 보험, 증권 이런 것들이죠. 은행은 빼고? 은행은 2배까지는 안 올 것 같은데요. 오르긴 카뱅 2배 안 될까요? 카뱅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카뱅은 저는 기대는 2023년이나 24년부터 하자는 입장이고 그때 얘네들이 잘하면 다시 한번 부스팅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일단 한번 반영됐으니까 여기서 2배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증권이랑 보험 쪽. 네, 보험 쪽, 그다음 일부 건설. 건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2배 나올 게 꽤 있죠. 네. 이제 섹터는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저희 나머지는 이제 저희들이 네. 이제 공부할 영역인데 그러면 지금의 이렇게 조정이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락이 연속되는 부분에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삼성전자는 세계적인 회사고 그동안 지난 20-30년간 너무너무 잘했던 회사고 그나마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로 물려서 다행이다라는 얘기는 옛날부터 계속 했어요. 그나마 삼성전자 다행이다. 그나마 가슴이 덜 떨리고 버틸 수 있는 주식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흔들면 마음이 흔들리는 건 느끼실 텐데 삼성전자는 그렇게 마음이 흔들릴 만한 주식은 아니에요. 예, 괜찮습니다. 괜찮고. 그럼 하이닉스를 들고 있으신 분들은 마음은 하이닉스는 레버리지가 훨씬 크죠. 왜냐하면 반도체 올인이니까. 그러니까 이 반면에 내년도에 DDR5 잘 되면 하이닉스가 정말 좋아지겠죠. 오늘 그러니까 잠깐 네이버랑 하이닉스랑 시총이 네. 살짝 바뀌었던 물론 종가에서는 이제 하이닉스가 네. 시총이 2등인데 우리나라의 이렇게 역사를 보면 순이익이 더 큰 회사가 2등이 되고 순이익이 더 작은 회사가 2등이 되는 그러니까 3등이 2등보다 순이익이 더 이렇게 적었던 적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네. 이렇게 네이버가 됐던 아니면 카카오가 됐던 아니면 삼바죠. 네. 삼성바이오가 됐던 그 회사들이 하이닉스보다 시총이 높아지면 그거는 또 다른 이렇게 증권 역사의 한 페이지가 바뀐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럼요. 그 가능성이 있어요. 그 뭐냐면 그 네이버, 카카오가 해외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국내에서는 대적자가 없을 정도로 쪽쪽 빨아먹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내의 GDP 대비 몇 배 이게 배수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국내 GDP가 2,000조 정도 시장에서 거기서 주요한 핵심 회사인데 그럼 얼마를 받아야 되냐는 거죠. 시가총액을. 그건 2,000조 시장에서 받아봐야 뻔한 거잖아요. 10%를 갖고 와도 200조예요. 삼성전자는 지금 500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국내 2,000조를 감안하면 말이 안 되는데 이 회사는 한국에서 장사하는 것보다 해외에서 장사가 훨씬 크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떤 걸 근거로 주가를 매기냐면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가지고 매기는 거잖아요. 거기서 1등인 회사니까 500조를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네이버, 카카오가 라임이라든가 이런 다른
해외 쪽 서비스에서 자리를 잡아서 해외 시장을 가지고 오는 순간 이거는 이제 좀 달라지죠. 멀티플도 달라지고 모든 게 다 달라지겠죠. 지금은 국내로만 보면 주가는 꽉 차 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뭐 시총이 뭐 70조가 훌쩍 넘어가서 하이닉스보다 높고 이러면 또 거품이다, 뭐 과열이다 이런 이야기가 또 들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얘네의 이익 규모를 보면 과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이익 규모가 계속 우상향 속도가 굉장히 빠른 속도라서 왜냐하면 내년 이 우상향 속도로 내년에 하면 이익 규모가 또 내년에 연간 베이스로 엄청 늘지 않습니까? 그러면 퍼가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매년. 예. 지금 이제 증권 현장에 계시잖아요. 이렇게 현장에 업에 계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분이 더 많으신가요? 아니면 여기에 갇혀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더 많으신가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올라가기를 희망하지만 부담스러워하고 있어요. 어떤 거 좀 확 와닿네요. 네,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 연합인포에서 만났던 유동훈 본부장 툴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숫자로 대응해서 하는 게 맞죠. 근데 지금 숫자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185조, 거의 190조 이러면, 그리고 내년도도 이 정도 나오면 한국 증시가 뭐 결코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금리를 감안해 보면 저는 멀티플이 더 올라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옛날에 뭐 이제 8배에서 12배 사이를 주로 움직이고 고점일 때 14.4배, 15배 이 정도를 했는데, 이 저금리라면 멀티플은 당연히 높아야죠. 2% 퍼가 10이면 10%잖아요. 퍼가 20이면은 5%고 퍼가 50이면 2%잖아요. 그럼 금리를 따져보면, 금리 기반으로 따지면 왜 우리는 옛날 금리 10배 있을 때의 고점인 14배를 고점으로 생각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퍼가 여기서 20배를 간다고 해도 다른 자산 대비 비싸냐 하면 조금 갸웃할 수 있죠. 근데 똑같은 논리로 반대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한국 시장이 그렇게 퍼를 받을 수 없는 시장이다. 항상 거기에 갇혀져 있고, 아까 뭐 유동원 본부장님 말씀도 하셨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달러 자산의 50% 이상은 배분을 해야 된다라고 항상 주장을 하시고, 또 최근에 그렇게 주장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뭐 몇 번을 제가 여쭤보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직접 만나 뵐 수 있는 기회도 있었잖아요. 그 부분의 얘기를 직접 들으셨을 때 각도기님이 느끼셨던 뭐 논리 구조나 또 각도기님의 생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다시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자산 배분, 달러 자산의 최소 50% 정도는 내 자산 중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그거를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저는 예를 드는데요. 요리사가 전공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한식이든 뭐 이탈리아식이든 뭐 양식이든 일식이든, 그럼 잘하는 거를 만들면 되지. 그럼 이 요리를 하는 게 더 빠르지 왜 남의 걸 갖고 와서 뷔페를 차리려고 하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논리 구조는 한국 시장은 변동성도 크고 박스권에 갇혀져 있고, 미국 특히 미국 시장은 뭐 지수만 사더라도 계속적으로 우상향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투자를 하는 게 논리 구조상 맞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이제 하시더라고요. 뭐 다른 예를 들어보면 뭐 우리나라 한식은 반찬도 되게 많이 나오지만 10,000원 이상 받으면 손님들이 잘 안 가거든요. 된장찌개, 김치찌개를 팔면서. 근데 스파게티 집에 가보면 뭐 12,000원, 15,000원 하는데 국수에 뭐 피클 면만 한 개 나오는데도 15,000원, 18,000원을 받아도 합리적이지 않느냐 라고 생각해보면, 어차피 우리나라는 외국인의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외국인은 그만한 가치를 주지 않을 거고, 우리는 한식을 먹으면서도 한식은 비싸면 안 사 먹고 외국 거는 더 좋아 보이고, 그러니까 해외 투자, 뭐 특히 지금같이 장이 이렇게 흘러내려 버리니까 오히려 그런 논리가 더 맞지 않느냐. 역사적인 통계를 보면 연평균 상승률로 보면 미국 시장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퇴직금이 다 거기에 걸려 있기 때문에 사회 모두가 주식시장 올라가기를 바라고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죠. 그런 측면에서 미국에 투자를 하면 최소 연평균 인덱스만 투자해도 8% 이상 수익률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무난한 시장이죠. 거기서 조금 더 해가지고 갈라쳐서 뭐 썩스를 산다든가 뭐를 산다든가 하면서 조금 해서 운이 좋으면 더 수익 높게, 그리고 작년에 올해 상반기에 그렇게 수익이 났으니까 그게 되게 오라 보이기도 하죠. 그건 결과를 놓고 보는 건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잘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잘 모르고 자신 없으니까. 어차피 미국도 자신 없고 한국도 자신 없는데 보니까 쟤네들은 그냥 담가만 놓고 있어도 되는데 우리는 담가만 놓고 있으면 안 돼. 이런 논리 때문에 이제 미국으로 떠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저기는 그냥 이렇게 사놓고 여러분 일을 하셔도 얘는 언젠가는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한 번 잘못 사면 한전 봐라. 가장 많이 들은 게 이제 네. 한전 또 뭐 있죠? 뭐 KT 요즘 네. 최근 좀 올랐습니다. 10년 들고 있어도 본전이다. 네. 이런 논리 구조죠. 그렇죠. 근데 뭐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는 전문가라면 자기가 자신 있는 영역을 개척을 해야 되고 그거를 뚫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결과도 그렇게 나오니까 미국 주식 인덱스보다 당연히 한국 주식에서 훨씬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어야죠. 그래서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한국 주식시장에서 예를 들어 미국 인덱스 대비 2~3배씩 수익을 낼 수 있다면 굳이 미국 갈 필요가 있을까요? 각도기님은 그렇게 네. 낼 자신이 있으신 거고요. 뭐 모르겠습니다. 뭐 항상 잘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현재 정도 시장이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깨지지 않을 자신, 마이너스 나지 않을 자신이 있으세요? 아니요, 중간에 마이너스 나겠죠. 그러니까 연으로 봤을 때. 예, 연 베이스로 중간중간 나왔는데 그걸 누적 연 베이스로는 아마 안 날 것 같은데요. 네, 누적 연 베이스로 아마 지금 상태면은 인덱스 이길 확률이 매우 높은 것 같습니다. 미국 인덱스는 네, 인덱스 수준 정도는. 네. 그러니까 약간 자신감이라는 표현이 좀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생각이 드시는 이렇게 계기, 뭐 인계점 이런 게 있으셨어요? 그렇죠. 이 성공의 경험들이 쌓이면 그게 딱 보이고요. 미래가 보여요. 자기의 미래가 보입니다. 내 눈을 바라봐 이렇게 얘기. 이게 투자를 어느 정도 해보면 미래의 내 모습은 이렇게 될 거야가 그림이 그려져요. 그러니까 뭐냐면 선을 울퉁불퉁할 때는 안 보이는데 어떻게 딱 이렇게 뭔가 루틴이 만들어지는 선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다음 점선도 이 기울기에 따라서 그림은 쫙 나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이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한 이런 결과가 나올 거야 라는 거. 대신에 내 원칙이 잘못됐느냐 제대로 잘 구축이 됐느냐는 계속 점검을 해야죠. 그 점검은 해야 되는 건데 그 원칙이 제대로 잘 구축이 되면 웬간에서는 그렇게 계속 나오게 돼 있어요. 네. 이 원칙이라는 게 주식을 처음 하면서 처음에 정말 잘 세워야 되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요즘 주식 공부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게 제가 그랬었거든요. 그래놓고 뭐예요? 공부 신나게 해놓고 친구 얘기 듣고 내 공부 버려버리고 네. 그 친구 얘기 듣는 거. 그러니까 자기의 결국은 내 거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관건이에요. 네, 그게 핵심이고요. 그 루틴을 만들고 원칙을 만든다는 건 나만의 그 기조를 가지는 거예요. 그거까지가 조금 알고 나면 너무 단순한데 그 과정이 조금 황당할 정도로 단순할 수도 있는데 조금 어려워요. 제가 매번 비유 드리면 다이어트의 방법을 딱 알죠. 적게 먹고 운동하는 거. 네네. 우리는 항상 그래 그거 말고 다른 거. 알약 하나 줘봐. 어. 알약 하나로 해결하고 그건 싶죠. 다른 사람 다 얘기하잖아. 그거 말고 말이야. 더 쉽고 빠르고 편한 방법 네. 얘기하는데 주식도 그런 방법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럼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친해지게 된 배진환 대표하고 어울리면서 많이 어울리진 않았습니다만 약간 어울리면서 저 조금 더 제가 성장한 것 같아요. 가장 크게 성장했던 대목은 뭐냐면 보유 기간이 저보다 길었어요. 그래서 좀 배웠어요. 어느 정도 평균? 평균 3년. 이게 고수가 저희가 봤을 네. 때 각도기님도 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수가 뭐요? 또 다른 고수를 찾아가서 또 무언가를 배우고 네네. 그래서 각도기님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네. 잘하는 사람 옆에 가서 그럼요. 그 사람한테 그 사람 옆에서 그 사람이 하는 식으로 배우는 게 가장 빠를 수 있다라는 얘기를 그럼요. 네네. 그래서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조금 다른 게 뭐지 하고 계속 찾았는데 그게 조금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3개 놀라운 게 보유 기간이 3년인데 연평균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요. 51%. 51%. 저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인터뷰를 한번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도 나름대로 구글링도 해보고 네. 했을 때 뭐 보통 이러거든요. 슈퍼게임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야 슈퍼개미가 얼만데부터 시작을 해서 야 미쳤다고 자기가 돈 많으면 이런 데 유튜브 나와갖고 하느냐 뭐 책 팔거나 강연하거나 뭐 그러려고 나오는 거지라고 했는데 그분은 이제 공시 같은 거 이렇게 보면 5% 넘어서 공시했던 회사가 몇 개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충 계산을 해봤거든요. 시총 곱하기 시총의 5% 뭐야 이거 이런 생각이 제가 그때 그렇죠. 시총 곱하기 5% 해야 네. 되죠. 그러면 이분은 뭐 몇십억 대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돼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보게 됐죠. 사실 저희들이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슈퍼게임이라고 하면 의심부터 들거든요. 요즘에 가짜가 많아서 그래요. 아니 뭐 계좌도 요즘은 이렇게 보면 동영상도 뭐 아니 계좌를 보여줘도 다 속이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진짜 그게 자기 계좌라도 가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리딩방 하면은 1년에 몇십억 부자 될 수 있어요. 아니 뭐 계좌 200억 있어. 슈퍼개미야. 근데 리딩방에서 1년에 한 100억 벌어. 그럼 그게 슈퍼개미야? 사업까지? 근데 사업 가는데 문제는 약간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자기 노동력으로 벌었으면 되는데 다른 사람의 피와 땀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돈을 벌었으면 그건 문제가 있죠. 네. 누가 특정한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각도기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슈퍼게임이 정말 뭐 이렇게 업에 계시지 않고 개인으로 활동하시면서 슈퍼게임이가 몇 분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대략 400명쯤 됩니다. 400명. 조금 더 많을 거예요. 400명의 기준은 100억 이상. 100억 이상이. 네네. 그 중에 이제 실제로 드러나시는 분들은 굉장히 미미하겠다, 맞죠? 그렇죠. 굉장히 미미한 거고 다 숨어 있어요. 다 숨어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은 약간 양성화를 조금 해야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고 물론 이제 미국식 주주자본주의를 전 동의는 하진 않아요. 미국은 너무 심하고 약간 절충안으로 해서 투자해서 돈 번 사람이 죄인은 아니고 열심히 투자해서 할 수 있다라는 공간 약간만 왜냐하면 이 투자가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불로소득이 아니에요. 이거 채널 보신 분들은 애간장 다 녹잖아요. 이거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성공했던 사람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그건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어 한 50억 정도 넘어가고 100억 넘어가는데 그게 이제 실력으로 쌓여서 올라가면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거기가 끝이 아니거든요. 거기서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럼 그 자기 노동 투하 대비 리턴이 굉장히 커져요. 그러면 조금 돈을 쉽게 벌었다라고도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는 되게 열심히 한 거 인정을 하는데 그렇다고 이게 전부 다야라고 또 얘기하는 분위기는 안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면 말이 나온 김에 우리가 흔히 100억대 부자라 그러면 엄청난 부자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살면서 한번 그런 분들을 만나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굉장히 부자인데 그분들이 그 정도 갖고 있으면 그냥 세상 편하게 살아도 될 것 같은데 그분들을 이제 그래도 옆에서 몇몇 분들은 보셨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1000억을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또 투자를 하시잖아요. 그거는 각도기님이 보시기엔 욕심으로 보이시는가요?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목표 지향적인 성향 때문에 그런 것처럼 보이시나요? 상당히 성취욕이 많을 거예요. 대체적으로 이제 사람의 씀씀이에 따라 틀린데 아주 겸손한 사람은 사실은 30억 이상 필요 없어요. 현재 시점에서 집 빼고 현금 자산 30억. 근데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이걸로 돈을 또 벌어. 그런 원칙은 그런 그 전제는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돈을 또 버는 사람이기 때문에 30억 이상 있으면 효용이 없어져. 효용이 별로 없어져요. 그렇긴 한데 끊임없이 뭐를 하는 건 자기가 무언가를 함으로써 자기의 의미를 찾는 거겠죠.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게 그 다음은 어쩔 건데요. 한국에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케인스 굉장히 좋아하고 요 다음으로 이제 우리 서준식 우리 교수님 모셔서 케인즈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나누려고 해요. 대담을 나누려고 하는데 케인즈처럼 멋진 부자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떤 부분에서 그냥 간략하게만. 케인즈는 대단하죠. 케인즈가 막판에 왜 죽었는데요? 나라의 부름을 받아 죽었어요. 나라의 미국과의 그 재무 협상 하러 미국 갔는데 그때 몸이 안 좋은 상태였어. 이미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나라의 부름을 받고 그냥 간 거야. 그리고 갔다 와서 곧 죽었어요. 그러면서 죽으면서 이렇게 멋진 말을 하지 않습니까? 샴페인을 좀 더 먹었어야 된다.
친구들이 많았고 예술하는 친구들이 많았고 예술하는 친구들은 많이 후원했어요. 그리고 그 돈을 버는데 혈안이 되어서 거기에서 의미를 찾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너무 멋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나라에는 그런 부자들이 좀 많아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약간 저질이에요. 지금 그래가지고 돈을 버는데 혈안이 돼 있고 거기에 전부인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되게 웃긴 거 아닙니까? 왜 아직도 유일한 얘기를 해? 유일한 이후에 부자가 없었어? 근데 아직도 왜 유일한 얘기? 한 세기 전 사람을? 그만큼 그렇네요. 멋진 부자가 많지 않았다는 얘기죠. 아직도 왜 최부자 얘기를 하고 있어? 200년 전, 300년 맞아, 전 사람을? 경주 최부자 얘기를 네. 아직도 하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부자로서 이렇게 멋진 부자들이 많이 안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최부자 그리고 유일한 박사님 뭐 이렇게 해서 그 다음도 모범이 되는 그런 사례들이 딱 나왔어야 됐는데 네. 그런 것들이 뭐요. 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근데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기준도 조금 높긴 한 것 같아요. 유일한 박사님 너무 다 내놨잖아. 예. 그래 자식들한테 좀 주고 해야지. 기준 조금 낮추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 아니고. 그래 네. 너무 높은 기준으로 이렇게 네. 세상을 바라보면 뭐요. 네. 거기에 또 이제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네. 저희가 한번 기준을 만들어 보죠. 아, 뭐. 그럼요. 예. 네, 이제 과정으로 하나하나 잘 만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각도기님과 지금의 시황 그리고 뭐요 조금 뭐 부자들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도 한번 나누어 봤는데 어떻게 보셨는지요? 각도기님은 여러분들께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스 어떻게 보면 삼초 육수 같은 내가 삼초 육수를 만들진 않았지만 물에 잠깐 담그는 수고 정도만 해보면 어느 정도의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레시피는 알려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을 보는 시선도 여러분들께 말씀해 주신 것도 같은데 여러분들께 삼초 육수 같은 그런 시간이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이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